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할게요. 사실 여러 가지 그 미생물 강의 중에서 멸균과 소독 그리고 화학요법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항생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좀 지루할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최대한 핵심을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이 멸균과 소독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당연히 어떤 멸균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멸균법의 원리는 뭔지, 그리고 소독법에 대해서도 역시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특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항생제의 작용 기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 항생제가 세균을 죽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항생제들이 내성을 갖게 되는 기전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소독과 멸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뭐 그 말이 그 말 같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사실 조금 달라요. 멸균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일단 모든 미생물을 다 제거해 주는 걸 말합니다. 가능한 모든 미생물을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게 멸균이고요. 소독이라고 하는 거는 다 죽이진 못하겠고 그 중에서도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일부 미생물들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혹은 감염력을 낮추겠다. 이게 바로 소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멸균이 좀 더 포괄적이고 조금 더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는 거라면 소독은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럼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냥 다 죽여버리면 되지 왜 굳이 일부 살려두느냐. 간단히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수술실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수술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손을 닦아야겠죠. 손을 멸균시킬 수는 없습니다. 뒤에 나오면 알겠지만 멸균 방법은 대체적으로 물리화학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세균을 죽이는 걸 말해요. 물리적으로 엄청난 압력이나 열을 가해서 세균을 죽이는 건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손에다가 할 수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손을 불태워버릴 수는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멸균 방법보다 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으로 미생물을 통제할 수 있는 소독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살균 기전은 어떻게 해서 미생물을 죽이냐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5개 정도의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이제 뒤에 차츰 살펴보도록 할게요. 뒤에 계속 나와요. 자, 그래서 멸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멸균이란 뭐다? 모든 미생물을 다 사멸시키는 걸 말한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사실 미생물들 중에서도 굉장히 환경 저항성이 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균들보다 훨씬 더 환경에 대해서 저항성이 높은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최고봉이 뭐냐? 이 아포라고 하는 겁니다. 세균의 아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포자예요. 그러니까 세균이 그 뭔가 환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 스스로 껍질을 만들어서 그 안에 숨어 들어가는데 그걸 아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강력해요. 이 아포는 정말 파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결핵균. 결핵균 역시 그 몸 안에서도 결핵이 침투하면 폐 안에 이렇게 유가종들을 형성하는데 균 자체가 아포와 비슷하게 이렇게 방어막을 형성하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핵균도 굉장히 강력해요. 그리고 바이러스들 중에서도 일부 외피 비보유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바이러스 시간에 배우시면 알 텐데 넌 엔벨럽 형태의 바이러스들은 기본적으로 캡시드라고 하는 걸 외부에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시드라고 하는 구조물 자체가 외부 환경성에 대한 강력한 저항력을 보유해줘요. 그러니까 뭐 말은 좀 어렵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외부에 뭔가 강력한 방어막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포든 결핵이든 넌 엔벨럽 바이러스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죽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죽이냐? 간단히 말해서 태워 죽입니다. 그냥 열로 가해 죽여요. 어지간해서 안 죽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열을 가해줘서 죽이는 방법을 웬만하면 사용합니다. 그래서 멸균이라고 하는 건 약품을 쓴다기보다는 웬만하면 물리화학적으로 강하게 압력을 가해줘서 죽이는 방법들을 선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열 멸균은 이제 뭐 진짜 단순하게 태워 죽이는 걸 말합니다. 특히나 우리 의료용 폐기물들 있죠. 환자분들이 입고 계셨던 옷이나 혹은 수술에 썼던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립을 하면 절대 안 되겠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아서 태워버립니다. 불 앞에선 장사 없다고 아퍼고 나발이고 태워버리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개발한 게 뭐냐? 건열멸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건열이란 표현 자체가 이제 습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뒤에 나오는 이제 오토클레이브랑 반대되기 때문에 나온 건데 드라이 오븐을 160에서 180도까지 온도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기 자체를 뜨겁게 가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60에서 180도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그 붙어있던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앞에서 봤던 이런 화염 멸균 같은 거는 이런 그 화염 멸균 같은 것들은 보통 이제 폐기물들을 이제 소각할 때 쓰는 거, 완전히 없애버릴 때 쓰는 거라면 지금부터 보는 건열 멸균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의료 환경에서 써야만 되는 용품들을 말 그대로 사용하기 직전 단계에서 멸균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 전이냐 사용 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이런 그 뭐지 플라스크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겠죠. 물품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런 기구에 넣고서 160도, 180도로 가해주면서 여기 붙어 있을지도 모를 다양한 미생물들을 완전히 제거해 주는 걸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일 강조하고 싶은 멸균법은 이거예요. 고압 증기 멸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멸균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거의 다 이 기계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 기계가 사용하기도 쉽고 거의 확실하게 대부분의 미생물들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원리를 설명하면 이 통 안에 놓고 이 통 안에서 기압을 2기압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우리가 산 위에서 이제 밥을 해 먹으면은 보통 100도씨까지 올라가지 않고 80도에서 90도만 돼도 끓어버리죠. 자, 그게 왜 그러냐면 1기압일 때 물이 100도씨까지 끓는데 기압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압을 올리면 어떻게 될 수 있냐?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증기가 120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통 안에서 기압을 높임으로써 물의 증기의 온도를 120도까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고압에 고열을 가진 증기를 만들어내고 그 증기를 이용해서 붙어있던 그 물품들에 붙어있던 미생물들을 사멸시킨다라는 게 이 고압 증기 멸균기의 원리예요. 앞에서 봤던 태워 죽이는 것들보다 이게 확실히 더 좀 최신형이죠. 그리고 이게 진짜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아마 의료 현장에 가시면은 어지간한 물품은 마지막 단계든 어쨌든 처음 단계든 이 멸균을 할 때 꼭 이걸 쓰게 될 거예요. 사용법 자체는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가시면 아마 많이 배우게 될 거예요. 원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기압으로 올렸을 때 끓는 점이 120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고압의 고온의 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습열에 의해서 미생물들을 파괴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지간한 미생물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일부 프리온이나 아니면 일부 바이러스들은 사실 살아남는다고 해요. 특히 이 프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단백질의 일종인데 이 단백질이 굉장히 열에 강합니다. 그 광우병 때 여러분 들어보셨겠죠? 이 광우병은 유발하는 입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클레이브에도 버텨요. 그래서 광우병을 앓았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세척을 할 수가 없어요. 멸균할 수가 없어요. 어지간한 수술 도구들은 다 이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멸균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지간한 수술 도구들, 그리고 유리 그릇, 그리고 플라스틱 시험관 같은 것들도 다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멸균을 시키고요. 폐기물들도 마지막 단계에서 태워버릴 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오토클레이브를 통해서 나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러 가지 물품들 중에서 이 습기에 약한 물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토클레이브를 동원해서 멸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겠죠, 원리가 그러니까. 수술 도구 멸균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오토클레이브 파우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특수하게 만든 파우치인데 여기다가 도구를 넣고 밀봉을 한 다음에 이 오토클레이브를 돌려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돌려주고 나면은 이 앞쪽은 비닐이지만 뒤쪽은 종인데 증기가 이 뒤쪽으로 들어오면서 멸균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오토클레이브를 돌리면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럴 리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사실 현장에 있으면은 이게 진짜 오토클레이브를 돌리고 난 후의 물품인지 돌리기 전의 물품인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발한 게 이런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갖다가 여러분 이렇게 물품에다 붙여놔요. 아까 봤던 이런 파우치나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이런 도구들에 붙여놓으면은 오토클레이브가 작업이 끝나면은 요 테이프의 노란색 선이 검은색 선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오토클레이브가 됐구나. 고압 증기 멸균이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곧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평압 증기 멸균법도 평압 증기 멸균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120도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100도씨의 평압 증기로 평압 증기로 이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제 멸균을 하는 건데 아까 봤던 오토클레이브도 일부 바이러스와 프리온은 제거를 못 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멸균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겠죠. 살균력이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거의 다 이제 오토클레이브로 대체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헐 멸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100도씨로 20분간 하루에 3번씩 3일 연속으로 끓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일 연속으로 끓였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이제 첫째 날에 이렇게 세균과 아포가 뒤섞여 있을 때 일단 100도씨로 끓이면 아포는 버팁니다. 근데 세균은 다 죽어요. 발화한 세균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일부 이 아포들 중에서 세균으로 발화한 것들이 있겠죠. 그 발화한 세균들을 또 끓이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남아있던 아포까지도 발화하게 되면은 그 발화한 세포를 이 끓임으로써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차를 두고 아포가 발화하게끔 유도를 해서 발화한 세포들을 다 죽이는 과정이 바로 간헐멸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포가 자랄 수 있는 배지가 들어있는 대상에만 적용이 가능하겠죠. 아포가 발화해야만 되니까.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제거하는 방법들을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과멸균이라고 하는 건 필터지를 이용해서 크기에 의해서 이제 세균들을 걸름으로써 멸균하는 방법입니다. 당연히 아무래도 열을 가해주는 방법보다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그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과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허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자, 보통은 이렇게 주사기에다가 필터를 연결해서 여과를 하는데요. 이 주사기의 압력이 세면은 이 필터지를 그냥 통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세균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여과멸균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막을 통해서 세균을 여과하는 방법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과멸균을 통해서 바이러스는 절대 제거할 수가 없어요. 세균까지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균 중에서도 마이코플라즈마라는 게 있습니다. 뭐 미코플라즈마라고 했는데 어쨌든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모든 세균 중에서 거의 제일 작은 세균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여과막을 또 통과합니다. 이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필터지를 이용을 해도 마이코플라즈마는 통과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과멸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스멸균. 지금까지는 이제 거의 다 열을 통해서 균을 죽이는 방법들을 살펴봤는데 이오가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에틸렌 옥사이드라고 하는 가스가 있는데 이 가스가 굉장히 산화력이 높아요. 말 그대로 세균한테는 독가스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스를 통해서 균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이제 균을 죽일 때는 일단은 좀 장점이 하나 있는데 이오가스 같은 경우에 이제 섬세하고 예리한 기구를 죽일 때, 예리한 기구를 멸균할 때 쓰기가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열을 가해주지 않기 때문에 섬세하고 예리한 기구에는 이걸 사용하기가 좋아요. 스팀 소독이 불가능한 좀 습기에 약한 기구나 기계들을 사용할 때도 멸균할 때도
이제 이오가스 멸균을 좀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이오가스 멸균을 해보신 분들한테 좀 문의를 해보니까요. 이오가스 자체가 인체에 좀 독성이 강해요. 그리고 기계를 통해서 완전히 빼냈다고 해도 잔류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오가스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오가스 자체가 인체에 독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이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조심하셔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 이렇게 통이 개발이 돼서 이렇게 상자에다 집어넣고 안에서 이오가스가 나오면서 저기 안에 들어있는 도구들을 세척해 주는 건데 이 기구에서 새는 경우가 좀 많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멸균이 있는데 강력한 자외선이나 아니면은 그 이온화 방사선 등을 통해서 세균들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투과력이 워낙 강합니다. 자외선이나 이온화 방사선들이 아주 강력한 투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체 내부에 숨어있는 미생물들도 손쉽게 죽일 수가 있어요. 자, 보통 이온화 방사선이 죽인다고 할 때 타겟이 되는 거는 그 미생물의 유전 물질입니다. DNA나 RNA가 이런 이온화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조사가 되면은 이게 이온화가 되면서 DNA 구조가 파괴가 돼요. 일종의 돌연변이가 유도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균을 죽이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투과력을 갖고 있는 자외선이나 방사선 빔이 미생물을 투과하면서 그 내부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을 파괴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보통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자외선인데 이제 UV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보통 260에서 280 나노미터의 파장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합니다. 왜 이 파장이냐면은 DNA 흡강도가 이 파장에서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파장대의 자외선들이 가장 세균의 DNA를 파괴할 수가 있겠죠. 특히 결핵균 살균에 효과적이라고 하니까 이런 방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술실이나 아니면은 그런 공간에 가면은 형광등 말고 옆에 UV등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그 UV등을 킴으로써 그 주변을 소독하는, 멸균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뭐 휴게소 같은 데 가거나 아니면 급식 먹으러 가면은 이렇게 UV 살균등 보셨죠? 위에서 이렇게 UV등을 쏴주죠. 그럼 요 내부에 이제 있는 미생물들이 죽는 건데 이런 식으로도 많이 써요. 자, 마지막으로 초음파 멸균. 열도 가해주고 압력도 가해주고 화학약품도 쓰고 그리고 UV 빔도 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초음파도 쏴주는 거죠. 이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그 수술 도구 같은 데 묻어있던 미생물들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보통 멸균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오토클레이브가 제일 많이 쓰인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독. 자, 멸균이 이제 모든 미생물을 죽이는 게 타깃이라면, 목표라면 소독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일부 병원성 미생물들만 선택적으로 죽이거나 성장을 억제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굳이 다 멸균을 시키지 왜 소독을 하냐라고 얘기하면은 현실적으로 모든 도구나 아니면 사람 손이나 아니면 환부 같은 부위를 다 멸균할 수는 없죠. 그런 부위를 끓이거나 불을 가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독법이라고 하는 게 개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독법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뭐 저온 살균이나 자비 소독 같은 거를 알 필요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 화학적 소독법. 다시 말해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걸 말합니다. 소독법 하면은 일단 머릿속으로는 웬만하면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하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소독제가 있습니다. 뭐 알코올이나 페놀 유도체나 아니면 중금속, 할로겐, 뭐 아세틸 화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맨 처음에 개발된 소독제가 사실 페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이 페놀의 살균력을 기준으로 소독제의 효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걸 석탄산 계수라고 해요. 페놀보다 몇 배 더 잘 죽일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석탄산 계수라고 합니다. 이 석탄산이라는 게 페놀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석탄산 계수를 통해서
이 페놀의 살균력과 개발된 소독제 효력을 평가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독제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다양한 소독제들이 개발이 됐는데 대표적인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초로 개발된 소독약은 여러분 페놀입니다. 환부에 이제 이렇게 페놀을 뿌림으로써 그 부위에 붙은 미생물들을 제거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완전히 균을 죽이지 못해도 병원성 미생물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개발한 거예요. 소독의 방법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제일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요, 여러분,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균에 바로 작용을 해서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세균의 막에 붙어 있는 지질을 용해시켜 버릴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알코올도 종류가 많은데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소독으로 쓰기에는 좀 위험합니다. 메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시각에 독성이 좀 있어요. 여러분도 옛날에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메틸 알코올 술처럼 드셨던 분들이 이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있었죠. 자, 그렇게 독성이 있기 때문에 보통 소독제로 쓰이는 알코올은 이 에틸 알코올입니다. 메틸이 아니라 에틸 알코올이에요. 그리고 이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100%가 아니라 70에서 80%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뭐 알코올 제제들을 보시면 거의 다 70%로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이 부위에서 살균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00%에서 살균력이 강한 게 아니라 70에서 강하냐? 그거는 그냥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흘려 들으세요. 100%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균 안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알코올 자체가 고정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 물질을 딱딱하게 변형시키는 능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세균 안으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변성시키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약한 70에서 80%의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세균 안으로 잘 침투할 수가 있거든요. 뭐 그냥 참고사항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세요. 에틸알코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아포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결핵균 그리고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손소독제 많이 쓰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에틸알코올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에틸알코올 자체가 다양한 종류의 세균과 바이러스 등등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알코올 종류 중에서는요, 여러분, 에틸알코올 말고 이소프로필 알코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30에서 한 70% 용액을 사용하는데요. 에틸알코올보다는 살균력이 강하고 대신에 피부 자극도 강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에틸알코올을 많이 쓰는 거죠. 손소독제인데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70%예요. 60%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거의 70% 근방으로 다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석탄산. 페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초로 개발된 소독제이기도 했고 많이 사용하기도 했는데 페놀 자체가 여러분 단백질을 변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소독제로 쓰게 된 거예요. 3에서 5% 정도만 쓰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 페놀 자체가 갖고 있는 독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페놀에서 유래된 클로로헥시딜이나 아니면 헥사클로로펜도 많이 썼는데 지금 와서는 굳이 이렇게 위험한 물질들을 쓰진 않아요. 이거 말고도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만 석탄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단위처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 정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클로로헥시딘이나 아니면 헥사클로로펜 같은 물질과 그 유도체들이 소독제로 쓰였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금속 화학 물질들도 살균 작용이 있어서 얘네들도 소독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금속이 갖고 있는 그 살균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죽였는데, 세균을 죽였는데, 옛날에 그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뭐 은나오 세탁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게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은 이온이 갖고 있는 살균 작용을 이용해서 세탁할 때 쓰겠다. 이제 뭐 그런 거였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금속 자체가 살균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부로 침투를 해서 균을 죽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중금속 중에서는 수은 같은 것들을 많이 썼어요. 실제적으로. 은이나 수은 같은 것들을 많이 썼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다 인체 독성이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금속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체내에 농축되죠. 그런 위험성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로겐. 할로겐과 그 유도 물질들도 소독제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많이 쓰는 건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 중에서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거 있죠. 포비돈. 자, 그런 애들이 다 이 할로겐에서 유래한 물질들입니다. 할로겐은요, 여러분, 염소, 브롬, 요오드, 불소의 순서로 살균력이 강합니다. 주기율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순서대로죠. 요 순서대로. 자, 요 순서대로 살균력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불소는 좀 뺍시다. 불소는 훨씬 더 강하니까. 염소, 브롬, 요오드, 불소 순으로 살균력이 강하고 염소 같은 경우에는 잘 알려진 게 이제 수돗물을 소독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염소에서 유래한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여러분 그 유황락스에 쓰이는 그 락스 성분이에요. 이 유황락스 자체가 워낙에 강하고 어지간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다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실이나 병실을 소독할 때 많이 씁니다. 락스 성분 많이 써요, 여러분. 그리고 그 락스의 성분이 이 할로겐 화합물이었다. 그런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를 소독할 때 많이 쓰는 편이에요. 요오드 딩크나 아니면 요오드 포어, 특히 이 요오드 포어가 계면 활성제랑 섞은 겁니다. 요오드와 계면 활성제를 섞은 물질인데 이거를 상품명으로 이제 포비돈이라고 해요. 우리 빨간 약 있죠? 그 빨간 약 포비돈이 바로 이 요오드와 계면 활성제를 섞은 물질이에요. 이 포비돈 같은 경우에는 살균력이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술 같은 거 할 때 포비돈으로 먼저 세척을 해주고 그 다음에 알코올로 세척을 해주고 다시 포비돈으로 세척하고 알코올로 세척을 해줍니다. 포알포알이라고 하죠. 그 포비돈이 요겁니다. 요오드 계열 물질. 일반 세균과 진핵균, 진균, 바이러스에 굉장히 효과가 있고 특히나 잔류성이 강하기 때문에 뿌려진 곳에서 계속해서 세균을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워낙 끈적거리기 때문에 실험실에 있는 무슨 수술 도구 같은 거나 아니면 병실을 소독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그런 건 이제 락스로 닦는 거죠. 그리고 다만 이제 환자들의 이제 그 피부 같은 부위, 그런 부위를 수술하기 전에 닦아주는 데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했던 그 차염수산 나트륨,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황락스인데, 이게 바로 그 할로겐 화합물의 일종이다. 그리고 요오드에서 나온 물질들이 옥도전기나 포비돈 이런 물질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세틸화 제제라고 해서 이제 포르말린이나 아니면 글루타르 알데히드 같은 거를 쓰기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은 독극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소독제로 쓴다는 얘기는 진짜 아주 안 좋은 환경에서나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환경에 사용하는 거예요. 밀폐 상태에서 증기 소독을 하는 건데 이때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포르말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시체 방부제로 쓰는 거죠. 이게 원액이 37%인데 얘를 10%로 만들면 그게 포르말린이고 그게 시체 방부용으로 쓰이는 물질이에요. 이거는 다 죽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세균 낳고 바이러스 할 거 없이 일단 포르말린 다는 다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독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지간하면 소독제로 쓰기는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물질이죠. 냄새도 엄청 독해요. 참고로 예전에 제가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선배가 이 포르말린 톤을 갖다가 이거를 생수통에 담아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이거를 선배가 이제 포르말린 넘치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어디다 담아올 데가 없으니까 생수통에 담아왔다가
제가 이걸 한번 마신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 독극물 중에 독극물이에요. 이거를 한번 입에 닿는 순간에 느낌이 입안에 이제 불이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그날 당장 토해내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서 위세척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독약으로 쓴다는 건 사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하지만 일부 그런 실험실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물질들이 필요한 실험실들이. 자, 그 다음에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는 쉽게 말해서 여러분 비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누는 이제 음성 비누고요. 이런 것들은 살균 작용은 낮은 대신에 균을 물로 씻어내 버리는 데 쓰이게 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의 원리는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소수성 부위와 침수성 부위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이 소수성 부위가 기름과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름과 반응을 할 때 이 균에 붙어 있는 지질 성분들 같은 것과 이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친수성 부위는 물과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면 활성제를 쓰게 되면은 이 소수성 부위가 균에 붙어 있는 지질 성분들과 반응을 하면서 흐르는 물에서 이 친수성 부위가 붙으면서 물과 함께 씻겨져 내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보통 죽이는 과정, 살균 작용보다는 세정 작용에 의해서 균을 제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성 비누 말고 이제 양성 비누라고 해서 이제 양성으로 하전된 계면 활성제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극성이 강하고 살균력도 강하다라고 합니다. 일반 세균이나 진균 바이러스에는 유효하지만 아토나 결핵균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외부에 이제 방어막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자, 양성이냐 음성이냐는 요거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 붙어 있는 친수성이 음성을 띠고 있느냐, 양성을 띠고 있느냐, 그걸로 나뉘어져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지간한 바이러스들, 특히나 이 넌 에멜럽 말고 에멜럽 바이러스들은요, 여러분, 이 비누로 거의 다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사태인데 사람들이 다 손을 열심히 씻으라고 하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벨럽 형태의 바이러스다 보니까 우리가 계면 활성제로 꼼꼼하게 씻기만 해도 잘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자, 그 밖에 소독제는 여러분 뭐 산화제나 뭐 붕산, 초산, 살리실산, 뭐 산화학용, 생석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소독 물질이 균을 죽이긴 하지만 이게 농도가 올라가거나 양이 올라가면은 독성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런 소독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때 인체 독성도 반드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물질들 하나하나가 다 균을 죽이는 원리가 사람한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어요. 세포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구제역이나 아니면은 뭐 조류독감 같은 게 터졌을 때 농장 주변에 생석회를 옛날에 많이 뿌렸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뿌렸는데 이 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열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명할 수도 있어요. 눈에 들어가면. 이런 물질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상적인 소독제는 어떤 거냐? 당연히 석탄산 계수가 높아야 된다. 페놀보다는 잘 죽여야 된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분해되기가 어려운 유기화합물이나 금속에도 효과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용해성, 물에 잘 녹으면서도 안전성이 높아야 된다. 스테이빌리티가 높아야 된다. 안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식성과 표백성이 없어야 된다. 사용 방법이 간단하고 용이하면서도 값이 저렴해야 된다. 자, 이게 그래서 이상적인 소독제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시 뭐 이런 5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소독제가 사실 드물죠. 자, 그러면 석탄산 계수란 무엇이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페놀 살균력을 기준으로 소독제의 효력을 비교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석탄산을 50배 희석했을 때 죽이는 수준과 그리고 실험된 실험 소독약을 500배 희석했을 때 죽일 수 있는 능력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이 개발된 실험 소독약이 석탄산보다 10배는 더 강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어떠한 보통 이제 장티푸스균을 갖고 실험한다고 하는데 이 장티푸스균을 10분 동안 죽일 수 있는 희석 배수의 석탄산과 실험 소독약을 서로 비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석탄산은 50배 희석해야 장티푸스균을 죽일 수 있는데 우리가 쓰려고 하는 실험 소독약은 500배를 희석해도 그만큼을 죽일 수 있다면 실험 소독약은 석탄산보다 10배는 더 강력하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뭐 별로 어려울 거 없죠. 간단하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개발한 실험 소독약의 효능을 평가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여러분 출석 체크를 한 번 더 할게요. 40분까지 여러분 채팅창에다가 출석을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여러분. 2시 50분부터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유, 졸려오시죠? 힘내서 후딱 해치우도록 합시다. 그, 지금, 55분까지 여러분, 출석 체크 한 번 더 할게요. 채팅창에다 여러분, 출석 체크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 뭐 할 거냐면요. 항미생물 화학요법제에 대해서 할 거예요. 이름부터가 뭐 복잡하죠. 항미생물 화학요법제. 뭐 이름부터 엄청 거창할 것 같은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항생제 처방하는 걸 말합니다. 역사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예전에는 이제 그 균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신체 내부에 들어간 균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들어가 있는 균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가 있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당연한 얘기지만 균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러다가 이제 비소 화합물 중에 일부가 거기서 유래한 물질들 중에 일부가 매독의 효과가 있고 인체에는 독성이 적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보통 균을 죽이는 물질들이 사람한테도 독성이 강했는데 어떤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균만 죽이고 사람은 멀쩡하더라. 그걸 확인하게 된 거죠. 자, 거기서 선택 독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균만 죽이는 것, 인체에 침투한 균만 죽이고 신체에는 무리를 주지 않는, 독성을 주지 않는 물질이 존재할 수도 있다. 자, 그게 바로 선택 독성이고 이러한 선택 독성을 가진 물질들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프론토실이 스트레프토코커스 균을 감염된 쥐를 죽지 않게 하고 쥐한테는 독성이 없지만 그 스트레프토코커스 자체는 제거를 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 좀 밝혀졌거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알렉산더 플레밍이 나와서 이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물질을 밝혀낸 거죠. 이 페니실린이라는 물질 자체가 어떠한 기전을 갖고 있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할 건데 뭐 역사 얘기는 그냥 흘러 들으세요. 중요한 거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균을 제거할 수가 있다. 신체에는 독성이 없으면서도 균한테만 독성을 갖고 있는 물질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균을 제거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멸균 그리고 소독이랑 여기서 나오는 항미생물 화학요법제의 차이가 뭘까요? 어차피 똑같이 균을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서 봤던 멸균 소독이랑? 아무도 얘기를 안 하니까 질문을 하진 않고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해드릴게요. 멸균이나 소독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신체 외부의 대상에 대한 거예요. 신체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구나 아니면 환부, 그 사람의 피부 정도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 이 항생제 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항생제를 사다가 바닥에 뿌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런 건 없죠. 이거는 당연히 신체 내부에 주입을 하는 물질인 거예요. 당연히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겠죠? 똑같이 미생물을 죽이는 거지만 도구에 붙은 미생물 혹은 피부에 붙은 미생물을 죽이는 거랑 신체 내부에 침투해서 증식하고 있는 균을 죽이는 거는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라는 겁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항미생물 화학요법제라고 하는 것은 생체에 침투한 병원성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억제하거나 사멸시키기 위해서 약물을 사용하는 걸 말합니다. 앞에서 봤던 멸균 소독이 아니라 진짜 신체 내부에서 증식하는 균을 신체 내부에 침투해서 죽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항생 물질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물론 옛날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 그 천연 물질에서 많이 찾았어요. 미생물들이 자기들 스스로 경쟁할 때 다른 미생물을 죽이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만든 물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물질들을 정제해서 항생제로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인공적으로 이런 항균 물질들을 많이 합성합니다. 분자식을 이제 자기들 스스로 이제 저는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화학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공적으로 설계를 해요 물질들을. 그리고 그 물질들을 써보는 겁니다. 독성은 없으면서 이제 균은 죽일 수 있는 물질들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화학합성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점점 이제 시대가 발전하고 특히나 그 AI 같은 게 여러 번 이제 들어오잖아요. AI가 이제 그 의료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항생제를 설계하는데도 많이 쓰여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솔직히 몇몇 균들 같은 경우에는 내성이 워낙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서 동시에 내성을 갖는 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는 사실 그걸 따라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AI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빠르게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러한 그 내성균들을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항생제 말고도요, 여러분, 요즘이 아니지.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해서 항암제도 있고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물질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항미생물 화학요법제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물질들이 개발된 역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냥 한번 쓱 봐주세요. 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어떤 그 항생제가 있을 때 그 항생제가 어느 정도까지 균을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거를 항균 범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항생제가 모든 균을 죽일 수는 없겠죠, 당연히. 어느 정도까지 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거를 이제 항균 범위라고 하고요. 대부분의 균들에 작용할 수 있으면 그람, 양성, 음성 및 각종 미생물에 작용할 수 있으면 광범위 항생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1차적으로 쓰는 게 보통 이거예요. 광범위 항생제에 속해 있는 항생제들. 자, 선택 독성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제가 얘기를 했지만 신체 내부에 들어갔을 때 사람한테 대해서는 독성이 없지만 미생물한테 대해서는 독성을 가짐으로써 그 미생물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개념을 선택 독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항생제의 핵심이에요. 균은 죽이되 사람은 죽이지 않는 거 당연한 얘기겠죠. 선택 독성이 우수할수록 부작용이 덥습니다. 자, 그리고 정균 작용과 살균 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정균 작용은 이제 세균의 증식을 저해하고 약물이 사라졌을 때 다시 균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정균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항생제가 균을 진짜 죽인다기보다는 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준까지만 가는 거예요. 살균작용은 균 자체를 완전히 싹이다 괴멸시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정균작용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투약이 중단됐을 때 균이 다시 증식을 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살균작용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투약이 중지돼도 균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죽어나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를 두 가지 작용으로 나눌 수가 있다. 사실 정균작용 항생제도 용량을 과용량으로 주입을 하면 어느 정도 살균 작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은 두 개 나눠져 있으니까 그걸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도표를 보시면 균이 증가하다가 항생제를 처치했을 때 균이 증가하지 않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정균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투약이 중지됐을 때는 다시 균이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 살균 작용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균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균이 죽어 나가기 때문에 투약을 중단해도 더 이상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균작용과 정균작용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항생제 파트에서는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항생제들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거 이름들도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다 외우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실제적으로 균을 죽이는 살균작용에는 이러이러한 계열의 항생제가 있고 정균작용에는 이러이러한 계열이 있다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십시오. 특히나 유명한 이름을 가진 애들 정도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뭐가 유명하냐라고 물어본다면 뒤쪽에 나오는 애들이 유명한 거예요. 항생제는 여러분 선택 기준이 있는데 당연히 제1번은 숙주 조직에 대한 독성이 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균을 통제하자고 항생제를 쓰는 거지 사람 잡으려고 쓰는 약이 아니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선택 독성이 강해야 됩니다. 균만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숙주에 대한 과민 반응을 나타내는 부작용이 없어야 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항생제들은 사실 부작용이 있어요. 특히나
균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보통 과용량으로 처방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부작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많은 형태의 미생물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항생작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정 미생물만 죽이는 약품보다는 광범위하게 항생작용을 갖고 있는 게 보다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균작용보다는 살균작용을 나타내는 게 효과적일 것이고 쉽게 항생제 내성을 나타내지 않아야겠죠. 자, 이렇게 항생제는 5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항균 범위를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양한 항생제들에 대한 내성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런 항생제들이 타겟으로 하는 균들이 있어요. 페니실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트랩토코쿠스 계열에 있는 세균들한테 특화가 돼 있고, 뭐 아목실린이나 아니면은 뭐 기타 세파 같은 애들도 어느 정도 항균 범위들이 사람들이 확인을 해서 알아낸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건 그냥 참고 정도로 해두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항생제가 균을 죽이냐?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5가지 기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겠죠.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은 세포벽을 합성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의 외부를 감싸고 있는 세포벽을 파괴하거나 그 세포벽이 만들어지는 합성 과정을 방해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포벽이 외부 환경에 대한 저항성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그거를 억제시키니까 균이 못 버티고 죽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베타락탐 계열이에요. 이름부터가 좀 어렵죠? 베타락탐 계열. 그냥 베타락탐 계열 하면은 여러분은 2가지 정도는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페니실린이랑 세팔로스포린.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뭐 페니실린이야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 다 알 거고 세파 같은 경우에도 그냥 어디 가시면 다 그냥 세파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세파 같은 경우에도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입니다. 뭘 베타락탐이라고 하느냐? 요거예요. 요 사각 링 보이시죠? 이 사각 링을 가진 애들이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라고 합니다. 이 사각의 링, 이 베타락탐 링을 갖고 있는 항생제들을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라고 하는데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세균의 외부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펩티도 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고요.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얇은 층으로 펩티도글리칸 층이 있어요. 어쨌든 펩티도글리칸이 세포벽의 주요 성분인데 이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들은 이런 그 펩티도글리칸 세포벽 층을 만들어지는 걸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조금 설명을 해주자면은 아까 봤던 이 길쭉길쭉한 모양의 이 기둥 같은 거 보이죠? 얘가 얘가 펩티도글리칸 층인데 이 펩티도글리칸 층 주변에는요, 여러분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합니다.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아미노산들을 연결해서 견고하게 기둥들을 엮어주는 기능을 하는 효소가 있는데 그것의 이름이 이 트랜스펩티다이저예요. 트랜스펩티데이즈라고 합니다. 이름이 좀 복잡하죠? 다시 설명할게요. 앞에서 봤던 이런 세균의 견고한 세포벽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펩티도글리칸 기둥들을 묶어주는 끈 같은 구조물들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아미노 애시드들이고 이 아미노 애시드를 묶어주는 기능을 하는 효소가 바로 트랜스펩티데이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기둥들이 있고 기둥을 묶어주는 끈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베타락탐 계열 항생제들이 이 효소와 기량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효소의 활성을 감소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 기둥이 묶여지지 못하면서 세포벽의 구조가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균이 죽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세포벽 구조가 무력화되었을 때 그람 음성균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그람 양성균이 타격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생긴 것만 봐도 그람 양성균이 타격을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더 두꺼우니까. 당연히 세포벽, 펩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진 세포벽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람 양성균 같은 경우는 바로 세포막이 노출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내독소라고 하는 LPS층이 따로 있어요.
그 외막이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가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펩티도글리칸 사라져도. 그래서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 물질들은 그람 양성분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트랜스펩티데이지의 기질이 되는 물질과 유사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 물질들이 세포벽의 합성을 저해하고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페니실린 계열 그리고 세파 계열 뭐 이렇게 몇 개 더 있긴 한데 이 두 개가 워낙 유명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작용 기전은 세포 벽 합성에 적용하는 트랜스펩티데이지의 결합을 해서 이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고 그래서 살균 작용이 나타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페니실린은 나온 지가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내성을 많이들 갖고 있는데 이 내성 세균들은요, 여러분 이 베타락탐 고리를 분해하는 베타락탐 분해 효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타락탐 고리가 있어야 이 트랜스펩티데이지의 효능을 저하시켜 버리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베타락탐을 파괴시켜 버리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내성 세균들은. 자, 그러면서 이제 내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을 처리해 줄 때요, 여러분 그 분해 요소를 억제해주는 약물을 또 같이 처방을 해줍니다. 이런 물질들을 같이 처방해주면 내성 세균도 때려잡을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다음 세포벽 기능을 억제해주는 게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세포막을 파괴해주는 게 있어요. 세포막 기능을 억제해주는 게 있습니다. 세포막이 단순히 그냥 물론 막으로서 내부를 보호해주는 기능도 있지만 이 막 자체가 여러분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당장 중요한 건 일단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대사산물을 배출해주는 기능을 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생합성이나 호흡효소도 이 부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이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특정 항생 물질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포막을 파괴해주는 기능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거는 이제 암포테리신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항진균제라고 해서 곰팡이 잡을 때 쓰는 약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포막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보이고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스트레토마이신이나 가나마이신, 게타마이신 같은 경우에도 이 세포막 기능 저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핵산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생제로서 균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데요. DNA나 RNA를 파괴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 생물학 시간에 배웠겠죠. 센트럴 도그마를. DNA에 유전 물질이 저장되어 있는데 DNA에 이제 그 아미노산의 시퀀스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DNA 자체가 파괴되거나 아니면 DNA에서 RNA로 넘어오는 단계가 파괴되면은 바꿔 말하면은 세균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효소들을 혹은 단백질들을 합성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핵산 합성이 억제되면서 이제 세균이 죽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자체의 합성이나 복제를 억제함으로써 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DNA 이중 나선의 교차 결합을 해서 균을 죽일 수도 있고 DNA가 복제되거나 전사되기 위해서는 이 DNA 자체가 슈퍼코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하게 꼬여 있는데 이 꼬여 있는 걸 풀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냥 DNA가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뭐 RNA나 DNA로 복제되는 게 아니라 DNA를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때 작용하는 게 이 헬리카즈라는 효소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풀어주게 생겼죠. 이 헬리카이즈에 작용을 해서 또 DNA의 그 RNA 전사를 억제하거나 복제를 억제하는 약물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제 퓨린 유사체 등을 통해서 이상하게 합성을 시켜버릴 수도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복제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리보좀의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리보좀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mRNA에 붙어서 이제 아미노산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때 쓰이는 핵심 세포소 기관인데, 포유동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진해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 리보솜이 40S, 50S 소기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세균 같은 경우에는 30S, 50S로 조금 모양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택 독성을 갖출 수가 있는 거예요. 세균의 리보솜에만 작용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한 걸 통해서
진핵세포의 리보솜에 작용하지 않으면서 세균의 리보솜에만 작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고 그게 선택 독성을 가지면서 세균의 단백질 합성 과정을 방해하고 그래서 세균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유명한 항생제로 역시 그 테트라사이클린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봤던 뭐 가나나 겐타마이신, 스트립토마이신 같은 것들도 사실 이렇게 리보솜에 작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시베스에 작용하는 것 중에 링코마이신이나 아니면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런 항생제들이 좀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많이 눈에 익으실 거예요. 많이 보게 돼 있거든요. 이런 항생제들을 많이들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이 항생제들이 어떤 기전을 가지고서 균을 죽였는지 이제 그런 거를 머릿속으로 좀 기억을 해두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항생제가 어떻게 해서 이 전사 과정, 이 단백질 발현 과정을 억제를 하느냐.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래쪽에 있는 30S 리보솜에 붙어서 이 리보솜을 변형시킴으로써 mRNA의 트랜슬레이션에 오류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 mRNA에 tRNA가 붙게 되어 있는데 이 결합 자체를 좀 방해한다고 합니다. 뭐 에리트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이 50S 리보솜에 부착을 해서 mRNA가 이게 번역이 된다는 게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리보솜 복합체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오른쪽 방향으로 자 그렇게 그걸 이제 전이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이 리보솜의 트랜슬레이션 과정을 억제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대사 경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는 기질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물질과 결합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효소가 기질과 결합을 하는데 그 기질과 유사한 형태의 물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 경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엽산 생성에 필요한 파바와 설파가 서로 이제 경쟁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시면 편한데, 자, 우리 엽산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나중에 DNA를 합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구성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이제 엽산인데, 이게 이제 DNA의 전분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물질을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 테리딘이라는 물질과 그 다음에 이 파바라고 하는 물질 그리고 글루타민 액시드 이 세 개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파바라는 물질과 아주 유사하게 생긴 설포나마이드라는 물질을 집어넣으면은 얘네 둘이 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파바는 폴릭 애시드를 만들어지는 데 쓸 수가 있지만 설포나마이드는 이 구조를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포나마이드를 넣으면 폴릭 애시드의 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궁극적으로 세균의 DNA 합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대사성 기량작용을 통해서 경쟁작용을 통해서 이제 세균의 DNA 합성을 억제하는 거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폴릭 애시드를 여러분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합니다. 세균처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설포나마이드가 작용할 여지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균 같은 경우에는 이 폴릭 애시드를 합성하기 위해서 특수한 효소들이 존재하지만 사람이나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을 통해서 곧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가지의 이 항생제의 기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세포벽을 억제하거나 세포벽 합성을 저해하거나 세포막 기능을 저해하거나 핵산, DNA나 RNA 합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단백질 합성, 그 리보솜을 통한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상경적 대사 기랑, 즉 경쟁을 통해서 효소의 작용을 낮추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을 통해서 현재 개발된 항생제들이 균을 죽이거나 정균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기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대표적인 항생제들에 대해서도 유명한 항생제 정도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뭐 세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항진균제라고 해서 곰팡이에 특화된 물질들도 있어요. 뭐 폴리엔계, 아졸 유도체, 뭐 뉴클레오시드 유도체들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어, 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폴리엔 계열에 있는 암포테리신 B입니다. 이게 전신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약제예요. 주사를 통해서 전신적으로 쓸 수 있는 유일한 항진균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암포테리신 B와 그리고 플루사이토신이 같이 병합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신장 독성이 있기 때문에 신장 기능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암포테리신 B는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암포테리신 B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지질막에 이제 작용을 해서 이 곰팡이의 지질막 구조를 파괴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지질막 구조를 파괴함으로써 이 곰팡이를 죽이는 거죠. 사실 정상적인 사람한테서 곰팡이가 자란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몸의 면역계가 그렇게 뭐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곰팡이가 자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데 면역 억제제를 맞는 분들, 장기 이식을 하셔서 면역 억제제를 맞는 분들이나 혹은 이제 에이즈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드물지만 이렇게 곰팡이가 특히 폐에서 자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말기암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몸이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면역계의 기능도 굉장히 떨어져 있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처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이제 우리 세균 받고 곰팡이 봤는데 요즘에는 바이러스도 이런 식으로 약물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는 여러분 세포 안에 들어오고 들어와서 그 껍질을 벗고 자기 유전 물질이 나온 다음에 그 유전 물질이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가 원하는 그 단백질들로 발현이 되고 또 자기 유전 물질을 복제하고 궁극적으로 다시 자기의 비리온에 탑승을 해서 빠져나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른 시간에 아마 배우실 거예요. 중요한 건 이 각각의 과정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이 언커팅 과정을 막는 약물이 있고 어떤 거는 또 이 바이러스의 복제에 작용하는 효소들을 막는 기능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기전을 갖고 있는 약물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물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항바이러스제는 사실 개발은 많이 돼 있는데 이게 사람한테 그리고 동물한테 효과를 보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특정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효과를 갖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인플루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구 엄청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워낙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연구를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아만타딘이나 뭐 리만타딘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러스 외부에 있는 혈구응집소라는 게 있는데 이 수용체를 방해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걸 막게 됩니다. 그리고 리렌자나 아니면 타미플루 같은 약물은 이 인플루엔자 역시 표면에 있는 HA가 아니라 NA라고 하는 효소가 있는데 얘를 또 방해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는 걸 막는다고 합니다. 타미플루 같은 경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엄청 유명했죠. 그 신종플루 돌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가는 자체를 막음으로써 바이러스를 좀 억제하는 뭐 그런 약물들이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아실로클로비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항헤르페스제라고 하는데 우리 헤르페스는 여러분 그냥 허피스 들어보셨죠? 그 입술 같은데 이렇게 좀 피곤하면 막 이렇게 고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수포 같은 건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허피스에 의한 건데 자, 이 허피스랑 특화된 약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치료 약물도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에이즈를 잡겠다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산물로서 다양한 형태의 약물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밖으로 나갈 때까지 모든 단계에 작용할 수 있는 정말 다양한 형태의 약물들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 약물 하나뿐만 아니라 대체 약물들도 많이 만들어놔서
요새는 에이즈에 감염이 돼도 이렇게 복합 약물 처방을 통해서 생존 수명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웬만하면 좀 안 죽는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완치까지는 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자, 인터페론이라고 해서 세포에서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 있는데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어쨌든 세포 안에 인터페론이라는 물질이 항바이러스 역할을 한다. 그냥 그 정도만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 다음에 약제 내성. 지금까지는 이제 항생제가 균을 죽이는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미생물이 약제에 반응을 하는 것, 그래서 죽는 것, 혹은 증식이 억제되는 걸 여러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 약물에 대해서 죽지 않고 버티는 걸 내성이라고 해요. 이게 항생제가 사용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균들 중에 일부는 이러한 내성이라고 하는 걸 갖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균이 내성을 갖게 되느냐? 첫 번째는 돌연변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유전자 일부가 변화되면서 기존의 항생 물질이 적용할 수 없게끔 바뀌는 거예요. 혹은 내성 유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내성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내성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돌연변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멸균할 때 자외선 같은 걸 떼어주면은 DNA 구조가 바뀐다고 했죠. DNA 구조가 일부 바뀔 수가 있는데 이때 염기가 DNA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염기가 치환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치환되는 거를 우리가 포인트 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 일부가 바뀌게 되고 한 번 바뀐 DNA는 후손으로 계속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DNA가 바뀌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이 DNA가 코딩하고 있는 아미노산의 서열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미노산의 서열이 바뀌면 단백질의 구조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백질의 구조가 바뀐 애들 중에 일부가 기존의 항생제를 버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자면 예를 그냥 말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보자면 원래 그 항생제가 작용하던 세균의 효소가 있었는데 그 효소의 모양이 바뀌었다고 생각합시다. 돌연변이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바뀌게 되고 그 구조가 바뀌면서 항생제가 붙게 되는 그 작용기의 모습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항생제가 그 효소의 영향력을 없어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항생제가 그 효소에 붙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내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돌연변이를 갖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내성 유전자를 외부로부터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세균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염색체가 있어요. 크로모좀이라고 하는 큰 염색체가 있는데 그거 말고 원형의 소규모 그 DNA 덩어리가 있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플라스미드라고 해서 원형으로 구성된 작은 DNA가 있어요. 자기 원래의 본체 말고 부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본캐 말고 부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은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원형의 DNA가 있습니다. 이 DNA 안에 항생제 내성 유전자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균끼리 그 성선모라는 걸 통해서 이 플라스미드를 옮겨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균과 세균이 서로 만나서 이렇게 서로 관을 연결해요. 세균과 세균이 만나서 이렇게 관을 연결하고 이 관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내성 유전자를 전달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데 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갖고 있지 않았던 내성 유전자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접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통해서 아주 쉽게 외부에 있던 내성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형질 도입이라고 해서 세균을 먹고 사는 박테리오 파지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그 어떤 세균에 들어가서 자기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 세균이 갖고 있던 내성 유전자까지 자기 비리온 안에 탑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세균을 감염시킬 때 그 내성 유전자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박테리오파지라고 하는 세균을 타겟으로 하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어떤 세균에 침투해서 증식을 하면서 그 세균이 갖고 있던 내성 유전자까지 자기 비리온 안에 탑재를 해서 외부에 전파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꿀벌 마냥. 그 다음에 이제 형질 전환이라고 해서 파괴된 다른 균이 갖고 있던 유전자를 그냥 세균이 주변에 있던 세균이 흡수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자기가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내성 유전자를 도입하게 되는 거예요. 세균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선모를 통해서 접합하거나 아니면 박테리오파지를 통해서 형질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외부에서 이제 크로모점 유전자 일부를 갖다가 세균이 흡수해서 형질 전환하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성 유전자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통 10,000마리의 세균이 있고 단 한 마리의 내성 유전자가 내성 세균이 있으면 항생제를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 10,000마리 중에 딱 한 마리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그 한 마리가 분열 증식하면서 기존의 다른 세균들을 압도하게 되는 거죠. 한 마리가 살아남았으니까 어느 정도 통제가 됐다. 그게 아니에요. 단 한 마리만 살아도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이제 다시 또 다른 병원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생제 표적을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뭐 효소의 구조를 바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항생제가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표적을 변형시켜버리는 경우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항생제 분해 효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베타락탐 계열 링을 파괴하는 분해 효소가 있다고 했죠. 자, 그렇게 분해 효소를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베타락탐 계열의 항생제들이 작용할 수가 없겠죠. 혹은 항생제를 변형시킬 수 있는 효소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분해든 변형이든 어쨌든 항생제를 무력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생제 자체를요, 여러분, 펌프질을 해서 들어온 항생제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항생제 내성 유전자 도입이라고 했는데 이거 말고요. 이걸 보시면 돼요. 항생제 외부를 유출시키는 거. 표적을 변형시키거나 분해 효소를 생산하거나 변형 효소를 생산하거나 혹은 항생제 자체를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이런 식을 통해서 균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갖추게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제 내성의 기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보통은 여러분 미생물이 어떤 특정 약물에 대해서 내성을 가질 때요, 그 약물과 유사한 동종 계열의 항생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내성을 갖게 됩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교차 내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니실린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세파 계열에도 내성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항생제가 쓰인 이후에 곧바로 이제 내성을 가진 균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항생제의 목록이 그렇게 물론 다양하긴 하지만 그 개발 속도보다 지금 내성을 갖고 있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조만간 따라잡힐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항생제로 통제가 안 될 경우에 더 많은 과용량을 쓰게 되고 그렇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됐을 때 예기치 않은 부작용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생제는 당연히 약물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을 때 지연형 과민증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열 발진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인펙션이라고 해서 내성균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특정 항생제가 갖고 있는 독성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간 독성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암포테리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장애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사용할 때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항생제를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항생제마다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 항생제를 동시에 쓰는 것을 병용 사용이라고 합니다. 항생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병용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썼을 때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A 항생제가 커버할 수 있는 항균 범위와 B 항생제가 커버할 수 있는 항균 범위가 겹치면서 항균 스펙트럼을 확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생제를 한꺼번에 쓰면서 보다 넓은 범위의 세균을 죽일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어지간한 세균을 다 죽임으로써 내성균 출현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이 같이 쓰였을 때 이제 협력작용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건데, 보통 여러분 살균작용 항생제와 살균작용 항생제를 같이 썼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3, 4도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균작용 항생제랑 정균작용 항생제를 같이 쓰면은 상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얘기고, 문제는 살균작용 항생제랑 정균작용 항생제를 같이 쓰면 길항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1 플러스 1이 1이 아니라 0이라는 얘기예요. 둘을 같이 썼더니 효과가 반감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균작용 항생제와 살균작용 항생제를 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 항생제 감수성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감염을 제어하기 위해서 적절한 항균제를 선택하기 위해서 항균제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항생제 감수성 검사의 목적인데요. 최소 억제 농도랑 최소 살균 농도라는 게 있어요. MIC와 MBC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일단 시험관 희석법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생제를 희석을 해갑니다. 항생제를 희석을 해가서 여기다 균을 떨어뜨리고 균이 증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쭉 보다 보면은 어느 틈엔가부터 균이 증식하는 농도가 있겠죠. 항생제 희석 배수에 따라서. 그러면 이 균이 증식하기 바로 전 단계의 희석 배수를 이제 최소 억제 농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16배가 되겠죠. 즉 16배 희석할 때까지는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최소 살균 농도는 뭐냐면요. 여기서 진짜로 균이 죽은 농도는 어떤 거냐는 거예요. 16배 희석할 때까지는 균이 증식하는 걸 막았는데, 그러면 균이 증식하지만 않았지 살아있을 수도 있잖아요. 죽었을 수도 있지만 그걸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액을 따서 새로운 배지에다가 첨가를 하고 균이 증식하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균이 죽었다면은 새로운 시험관에 옮겨서 접종했을 때 균이 증식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그 희석 농도까지 결정해 주면은 최소 살균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항생제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거고요.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건 이 원판 확산법인데, 고형의 배지에다가 세균을 고르게 펴고요. 여기다가 항균제를 종류별로 접종을 합니다. 접종을 한다기보다는 종류별로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항균제가 작용을 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세균들이 증식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니까 그 모양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인 항균제를 선택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 더 편해요. 자, 이렇게 고형 배지를 준비하고요. 여기다 세균을, 검사할 세균을 바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항균제들을 배치를 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이 발라준 세균이 자라는데, 이 항균제가 효과가 있다면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될까요? 균이 자라질 못하겠죠. 그러면서 동그란 모양의 이 증식 억제대가 보이게 되는데, 이 증식 억제대가 크면 클수록 이 세균이 이 항균제에 대해서 감수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여기 보면은 작은 원판도 있고 뭐 원판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는데, 큰 원판일수록 당연히 이 항균제가 효과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원판 확산법을 통해서 항균제를 선택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멸균과 소독, 어떤 개념적인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멸균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소독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신체 외부에 적용하는 거라면 실질적으로 신체 내부에 주입할 때는 이 항생제라고 하는 것, 항균제라고 하는 걸 쓰는데, 그 항균제의 작용 기전 5가지는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지, 항생제가 내성은 어떻게 갖게 되는지, 그리고 내성 유전자를 어떻게 도입하는지, 항생제의 감수성 검사법에 뭐가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복기를 하면서 정리를 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재밌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이제 의료 현장에 가게 되면 반드시 접할 내용들이니까 잘 복습들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